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6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강의 주제는 교재 제7편의 제7장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정치라는 거, 특히 이건 이제 도시에서의 정치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 있는 도시 정치입니다. 도시 정치와 그러면 국가 정치는 뭐가 다르냐 이러는 거죠. 국가 정치는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모여서 다원지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또 엘리트들 집단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도시 정치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말이에요. 자원 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국가 정치에서는 자원 이동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상당한 규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그 국내 재산을 뭐 법인세가 높다, 뭐 소득세가 높다, 뭐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징수된다, 뭐 이래 가지고 국내 재산, 부동산이나 뭐 자산 이런 것들을 해외로 이렇게 이전해 나가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뭐 재산의 이동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거 팔고 저쪽으로 이동하고요, 가능해지거든요. 그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특정하게 어떤 그 누진과세를 더 고율로 부과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죠. 물론 우리나라 같이 전국 단일세 구조일 때는 어렵지만은 외국 같이 그 지역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이 세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그 서구의 자치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정치를 분석한 모형들에서는 이 도시정치는 좀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5만 명 이상의 거주자로서 이제 그 보통 그 인구 전체가 60% 이상이 상업, 그다음에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60% 이상일 때 이제 도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이 도시 정치에 관한 접근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이 지방 정치는요, 이 자원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분배를 정책을 둘러싼 이런 그 갈등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향할 수 없고 결국은 자원 배분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쪽에 집중된 이해관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 재분배를 그러니까 재화 배분이죠. 재화의 배분을 둘러싼 그런 그 정치적 현상이 도시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성장 기제 이론입니다. 이 성장 기제 이론은 보통 이제 로간, 몰러치 같은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공간은 굉장히 이제 특수하거든요. 우선 그 공공재 공급이 굉장히 유한하고요. 지역적으로도 폐쇄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전국적 단위하고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도는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 정치에서는 두 가지 그 가치 체계가 충돌을 하는데요.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충돌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 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역 생활권, 그러니까 토지와 뭐 이런 공공재 어떤 그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서 그 효용을 극대화하느냐, 즉 편익이죠. 사용자의 편익을, 사용상에서 나타나는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집단들은 도시 내에서 누구일까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공공재 직접적 소비자들로서 시민들이죠. 공원 많이 만들어서
사용가치 높이자. 도로폭 이렇게 그 보도블록 이렇게 좋게 깔아가지고 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산책하자. 이 사용가치거든요. 수돗물 이렇게 수질 개선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편익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그 자원들을 서로 상거래하면서 교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교환에 따르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부동산 업체예요. 예, 뭐 부동산 개발업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중개소들 굉장히 밀접하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뭐 아니면 아파트의 재개발, 그 다음에 임대 사업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해가지고 이쪽이 그 정치 행위를 벌이거든요. 이런 쪽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죠. 그 부동산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건설업 종사라든가 지역 언론, 임대 사업자, 건설업자, 그 다음에 지역 대학, 학생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많이 들락날락 해야지 수업료 수입 버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대학의 땅값이 올라가고요. 그 교환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방정부하고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교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사용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보다 응집력이 더 강해서 이런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수적으로는 여기가 맞지만 그 자원의 사용량 파워죠.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이쪽이 더 강해서 지방정부는 일반 시민보다는 이들의 이익을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성장기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장기제 이론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새로 형성된 것이 도시정치, 도시 레짐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레짐이거든요. 이 레짐이라는 건요, 이 하나의 체제를 얘기합니다. 시스템, 체제인데요. 이거는 인스티튜션하고 달라요. 인스티튜션은 이건 제도화된 거예요. 제도화돼 가지고 공식화된 겁니다. 법이라든가 공식적 합의에 의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근데 레짐은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고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레짐의 성격은 뭐냐면은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앙시앙 레짐이라는 말을 썼죠. 앙시앙 레짐. 앙시앙은 구체제라는 거거든요. 이 체제라는 거는 그냥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이 수반된 체제라는 거예요. 지배 종속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의 우열이 나눠지는 이런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로서 지배 종속 관계의 힘의 우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레짐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도시 레짐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런 뭐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나는 뭐 누가 자치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누구 있고 누가 뭐 삼선 의원이고 누가 초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뭐 누가 더 공식적인 권력이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도시정치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레짐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비공식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화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레짐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화된 집단을 하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포함되어 있는 사람 간의 구별의 경계선은 뭐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일정한 폐쇄적인 분리된 집단을 도출해 가지고 그 집단이 도시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레짐 이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 스토운이라는 학자예요. 자, 이 도시정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정치 이론의 등장 배경은요, 미국에서 이 1950, 60년대 때 이 정치학, 정치 체제죠. 누가 who governs, 누가 이제 지배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했던 기본적인 분석들이 이 현실주의 모형이거든요. 이게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주의는 기존의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예.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정치는 여기는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합의에 의해서 국제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실주의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주의는 공동선이라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에 너무 누구도 강력해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강력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슈퍼파워가 존재하면은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할 날이죠. 다 먹을 날이죠. 예? 그래서 이 유럽은 이상주의 국가 나라들이에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누구도 슈퍼파워가 되지 않게, 너무도 힘이 비대하지 않게 서로 견제해서 어느 한쪽이 강해지려면 이쪽하고 붙고요. 이쪽이 또 너무 강력해지면 이쪽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밸런스 오브 파워라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해서 어느 한 놈도 커지지 않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중세 이후 근대화 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쭉 형성돼 왔던 거예요. 결국 1, 2차 세계대전도요. 독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견제하다가 거기서 한판 붙은 게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공동선의 추구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어느 한 놈도 세지지 않을 때 가능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상주의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현실주의 모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일어났던 모델이고요. 현실주의 모델에서는 파워를 강력히 가진, 즉 패권이 존재하면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깡패 집단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력 조직 보면은요, 누구나 한 명 강력한 리더가 딱 보스가 등장하면은 잠잠해지죠. 평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천하평정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비슷비슷한 그 보스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슈퍼파워를 주장한 거고요. 그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미소 간의 미소 냉전을 주도했던 근본 아이디어는 이 리얼리즘에 입각한 거였대. 예. 사실 이 미소 냉전에 미소 냉전을 추진하면서 유엔을 무력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유엔의 무력화는 사실상 이 아이디얼리즘에 입각했던 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국제 평화를 질서하게 실현한다라는 공동선의 대표자인 유엔을 사실상 미국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거죠. 예, 그 이유는 이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자, 미소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보면요, 이제 소련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파워들이 등장하죠. 독일이라든가 일본, 예, 중국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이런 새로운 준 슈퍼 파워들이 서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70년대 이후에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등장하면서 점차 미국을 극복하고요. 제3세계 집단과 이런 그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 일본 등 미국 이외에 다양한 그 파워 집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 가지고 세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다극화된 체제로 가거든요. 이런 체제 속에서 미국은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굉장히 질서가 물러나지고 혼란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안정적인 균형이 이루어졌거든요.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되었거든요. 질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 질서의 원인은 뭐냐 이거죠. 왜 어디서 발생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레짐입니다. 예. 즉 이러한 다극화된 체제 속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번 형성된 하나의 질서죠. 이건 제도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신제도주의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신제도주의죠. 신제도주의 분석 틀에 의해서 우리가 제도라는 거는 공식화된 인스티튜션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유엔이라는 기구, 아니면 누가 의장국가고 누가 GNP가 얼마고 어떤 나라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런 포지션이라든가 공식화된 스트럭처만 가지고서 힘을 논의하고 질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레짐이 있는 것이고 그 레짐을 하나의 규범화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고 그 제도는 한번 형성되면은 힘의 균형이 깨져도 이런 어떤 이 제도를 형성했던 거는 처음엔 미국이었죠. 미국이 점점 쇠퇴되면서 이 멀티폴라 시스템, 다극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도 기존에 형성됐던 이 레짐이 국제사회에서의 레짐이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특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를 통한 자기네들의 어떤 공산품을 세계 시장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가트를 체결했다고요. 가트를 체결하면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보면은 서서히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 독일이나 일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무너지죠. 근데 이 무역 자유화를 추진했던 이 가트의 국제 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무력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거죠. 예, 이것을 보면서 이 레짐이라고 바꿔요. 이 레짐은 힘의 불균형이 힘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레짐의 존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도시 레짐 이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레짐 이론은 근본적으로 신제도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제도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식적인 제도가 보지 말고 비공식적인 제도, 구조, 어떤 힘의 균형과 커뮤니티의 구조, 네트워크 이런 것이 어떤 정치를 움직이는 결정인자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짐 이론에서 분석하는 다양한 레짐의 형태들이 있어요. 뭐 개발 레짐, 그 다음에 현상 유지 레짐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 레짐, 현상 유지 레짐, 그 다음에 중산 계층 레짐, 그 다음에 하층 기회 확장 레짐, 이런 다양한 레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레짐이 주도적인 것인가 하는 거는 다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기존의 이 파워의 변화에 의해서 이 레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거죠. 그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 레짐이 전통적으로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제 이론에서 얘기한 이 교환 가치, 우월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도시 정치에 대한 분석이 먹혀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 지방자치단체들이 뭡니까 뭐 도시 재개발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문화를 개발한다 아니면 무슨 지역 개발 축제를 한다 무슨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개발해서 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 레짐이라는 것이 한번 이 비공식적으로 쭉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인 그룹들이 쭉 있어서 그들이 이 도시 정치에 쭉 그쪽에 어떤 채널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어떤 세력의 변화는 있어도 한번 형성된 레짐은 하나의 제도로서 존속성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개발 레짐의 이론입니다. 뭐 현상유지라든가 중산층, 하층 그다음에 하층 기회 확대 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도시 정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레짐 이론은요, 기존의 다원주의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트론, 뭐 네오막시주의 이런 이론들이 거시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구체성을 결여하고요, 도시 정치의 그런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역학관계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는 틀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나의 상당히 그 획기적인 이론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시 레짐 이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도시 정치의 그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가는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도시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1995년에 그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 정치에 주민의 참여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서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정됐던 방식이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고충민원 의 처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청원, 이런 방식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할 때요, 타운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그 타운 미팅 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제도의 도입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그 1995년 이후에 그 관련법의 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그 개정을 해서 도입됐던 그런 그 주민 참여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주민 발안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을 제안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이제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뭐 일정 수 이상이 연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직접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은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지방의회에다가 이렇게 조례 제정 개정 등을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청구권자의 요건은 반드시 좀 이렇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그 주민참여제도가 이 청구권자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상 규정 사항들이 좀 시험에 간혹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그 번거롭더라도 그것은 비교해서 좀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 발안에 대한 청구권자는 이제 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서할 필요 인구 수로는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総수의 그 1% 이상에서부터 7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100분의 1 이상에서 70분의 1 이하니까 대략 뭐 한 1%에서 1%에서 한 1.5% 정도, 대략 그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자의 그 정도니까 뭐 대략 여러분들 몇 명인지 추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이제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니까 한 2%에서 한 뭐 5% 정도, 이 정도죠. 상당히 많은 인구죠. 유권자의 1%만 해도요, 50만 명, 유권자가 50만 명이면요, 그 1%면은 몇 명입니까? 5천 명이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발안은 보통 10,000명 단위로 연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조례에 대한 그 주민 발안 제도가 남용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정부는 또 예외 사항을 또 많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뭐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지방세와 사용료 등의 부가 감면, 금전적 지급 요구. 사실상 돈과 관련된 문제 빼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조례 제정 못하게 제한 못하도록 이렇게 빼놨고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사실상 주민들이 그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주요 대상을 원천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일단 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사실상 그 인구 수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연서의 최저 그 사람 수도 굉장히 그 엄격하게 상향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대상도 제한 대상도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허용을 해놔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한 청구를 받으면요.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이것을 5일 이내에 그 공표하고 그리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정 개정 등을 이제 그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 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 소환제예요. 주민 소환제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이제 그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민 소환제는 이제 지역 주민이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 의원들의 어떤 그 직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신청권자가 나와 있죠. 교재에 나왔듯이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원은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의 연서. 그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그다음에 그 시도의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연서로 서명을 해야 되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 발안제가 뭐 한 1%에서 뭐 5% 범위니까요. 이건 뭐 10%에서 20%면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근데 정부는 지금 이것도요.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 요건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전행정부의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이 10%에서 20% 정도로 돼 있는 주민 소환의 최소 그 발의 요건을 보통 한 30%에서 50%로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데요. 전체 유권자 지역 주민의 유권자의 뭐 한 30% 40% 이렇게 할 거면은 뭐하러 이걸 만듭니까? 정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그 관치주의 의식은 대단합니다. 자, 그 주민 소환을 이렇게 그 청구권자들이 적법하게 신청을 하면요, 이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해서 이제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면은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직무가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때요, 공고한 날로부터 이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권한 정지가 이미 이루어지고요, 확정되면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민소환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오히려 높일 게 아니라 그 지금의 10%에서 20%의 그 주민 소환 청구권자의 요건을 오히려 뭐 한
3%에서 5% 정도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라는 것은 이제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해서 주민투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주민의 청구 경우에는요, 그 유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중요한 제도가 이 참 주민감사 청구제도하고요.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이제 주민 소송제도예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요, 주민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때는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냐라는 거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그 숫자 제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사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 결과 청구권자가 특히 이제 집단으로 청구한 거니까 청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이제 통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주민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민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주민 감사 전치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 청구하지 않고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민 소송은 주민이 이제 그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청구의 주민 소송의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에 계약의 체결을 이행해 관한 사항 등 요거는 재산행위예요. 재정활동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다른 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활동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만 할 수 있고요. 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주민소송은
그 주민 감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개인 또는 집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고는 자치단체 장의하고요. 소송 제기 기한은 이 감사 청구일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제기할 때 이 소송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그 처분 행위의 효력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취소, 변경 요구, 효력의 유무, 존치 여부 등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민소송제도는 이 소송의 대상을 이렇게 재정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을 해놨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공모도 하고 뭐 간담회라든가 뭐 인터넷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그 주민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요. 2013년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지방분권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새로 또 제정한 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시군구의 통합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가서 주민 참여의 통로를 개설해 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어떤 지침들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그 지방 자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러한 기존의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지방 분권 특별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다양한 지방 자치 확대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